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뜨거운 한여름의 햇볕 아래 오솔길을 따라 목멱산을 올라가는 산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상념들이 흐르는 땀과 함께 씻겨나가는 듯했다. 바람의 솔향이 묻어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한양 성내가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사내는 한양에 온 지 10년이 다 되었어도 저 아름다운 풍경 속에 마음 편히 머무를 곳 하나 없다는 것에 허탈하였다. 에휴, 헛고생만 했구나.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리 덧없이 흘러버리다니. 좀 달라질 거라 믿었었는데. 그래, 이젠 그만 접자. 내려가야지. 이리 깊은 한숨을 내쉬는 사내는 공주에서 올라온 김인수라는 무인으로 조상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집안의 자손이며 의식이 유족하여 벼슬 한 자리 하려고 한양으로 올라온 것이다. 벼슬을 구하고자 검문 세족을 전전하였으나 뜻대로 풀리지 않아 미간 말찍하나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세마저 기울어 더 이상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아내의 정갈이 온 것이었다. 집안 사정이 이러하니 김생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예전엔 돈이 풍족하여 힘을 써줄 만한 곳이면 가리지 않고 선물하며 드나들 적에도 벼슬을 못 구하였는데 손에 쥔 것 없는 지금의 처지에는 벼슬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귀양을 결심하였다. 게다가 집안의 가정이 되어 처자식이 굶는다는데 나몰라라 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 여겨 끈 떨어진 뒤웅박처럼 풀이 죽어 고향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였다. 행장을 꾸린 후에 김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고향에 내려갈 때 가더라도 목멱산 구경은 하고 가야겠구먼. 10년 한양 생활에 여지껏 눈에 뵈는 산 하나 구경을 못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려가면 언제 또 기회가 있겠나. 김생은 이리 마음먹고 목멱산 구경을 나섰던 것이다. 때는 여름이라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풍경 또한 김생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긴긴 여름해가 다가도록 두루 구경을 하고 해가 서산에 기울 때쯤에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맑던 하늘에 벼랑간 먹구름이 밀려들며 층층이 쌓이더니 사방이 컴컴해지자 이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앞이 보이지 않도록 내리치는 것이 아닌가. 갑작스런 거센 소낙비를 맞은 김생은 급히 비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뛰던 중에 근처 오막살이 초가의 처마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했다. 그런데 잠깐 지나갈 거라 생각했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세차게 퍼붓는 것이었다. 낙심천만하여 김생은 한없이 하늘만 바라보았고 초가의 처마마저 조금씩 비가 들이치니 옷이 점차로 젖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집안에서 글을 읽던 집주인이 들창을 내다보며 비 내리는 것을 보다가 김생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불렀다. 이보시오. 당장은 비가 그치지 않을 듯하니 이리 들어와 비를 피하시오. 이리 말하고 집주인은 다시 글 읽기를 계속한다. 김생은 어둠이 깊어가는 터라 더는 초가 처마에 의지할 수 없어 염치불구하고 집주인의 방으로 들어가 앉았다. 저녁때가 한참 지난 후이지만 주인도 식전인 듯 보였으며 객이 된 김생 역시 배고픔이 밀려왔으나 주인이 도무지 저녁밥을 권하지 않으니
객이 된 처지에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주인 눈치만 보던 차에 밖에서 어린 여종이 들어온다. 아씨가 순산을 하셨으니 미역과 쌀 그리고 뗄나무를 사오셔야겠어요. 이 말의 순간 정적이 깨졌으나 집주인은 눈길을 책에서 떼지 않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글만 읽었다. 이후로도 어린 여종이 두세 차례 재촉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김생은 딱한 마음이 들어 한마디를 거들었다. 여보시오 주인장, 지나가는 객이 참견할 바는 아니나 댁에서 순산을 하시어 미역국을 준비해달라 말한 지가 1시경이 넘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니 무슨 일이시오? 갑작스런 객의 참견에 집주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어허, 겸연쩍은 말씀이오만 평시에도 제 끼니를 못 먹고 굶는 몸이 이 밤중에 벼랑간 어디 가서 돈을 구하겠습니까? 배산한 아내와 아이에게 젖술 하나 주지 못하는 이 처지가 너무 기가 막혀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손님에게 이 저녁 대접을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에다. 이 말에 김생 역시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으며 마음 깊이 동정심이 일어나는지라 지그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어찌 이리 딱할꼬. 내 처지만 공공한 줄 알았는데 더한 사람도 있구먼. 잠시 후 김생은 자신의 수중에 있는 노자를 탈탈 털어보니 한 양이 채 안 되는 돈이 나오자 앞뒤 재지 않고 집주인에게 내밀었다. 약수 하나마 이것으로 산모에게 미역국이나 끓여 드리시오. 그럼 저는 이만. 이리 말하고 김생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니 집주인이 소매자락을 붙잡는다. 은혜를 이리 베풀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손님 덕분에 우리 식구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조남이 어찌 되시는지요? 허허, 되었소. 굳이 이름까지야. 아실 것이 있겠소. 그럼 이만. 김생이 이리 방을 나서니 이미 비는 그쳤고 사방은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 집주인이 급히 만류하며 하룻밤 자고 가라고 청했으나 김생은 더 머문다면 패가 될 듯하여 서둘러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길을 나섰다. 다음날 김생은 고향길을 떠났으나 지난밤 노자를 모두 죽어난 후라 돈 한 푼 없이 고생하며 며칠 만에 고향집에 도착했다. 집에 오니 집안 사정이 말이 아니었다. 저 자식은 굶는 지경에 이르고 400석이나 하던 쌀가마는 다 없어졌으며 불안당 같은 빚쟁이들이 집안 살림을 박살내고 값나가는 물건은 빼앗아 간 뒤였다. 김생은 참담한 집안 꼴을 보고 낙심천만하였다. 가정을 등한시했던 지난 세월을 깊이 뉘우치고 잡초무성한 논밭을 다시 재건하였으며 전심전력으로 살핀 덕에 10여 년이 지나자 살림이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고 어느 정도 살림이 안정되니 김생은 다시금 과거 못다 이룬 벼슬에 대한 꿈이 마음속에 스멀스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사나이 대장부가 한 번 가진 꿈을 이리 쉽게 접을 수야 있겠는가? 더 이상 회한이 남지 않도록
한 번만 해보자. 이런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김생은 10여 년 만에 다시 한양 땅을 밟았으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간 알고 지냈던 고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관직에서 물러난 조판서만이 그나마 살아있기에 찾아갔다. 조판서는 한때 두터운 정이 쌓였던 김생을 반갑게 맞이했고 밤낮으로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 후 그날도 밤이 되어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었을 때 마침 풍채 좋은 젊은 사내가 들어왔다. 차림새가 참옷 여유로웠으며 풍기는 외모 또한 자신감이 가득 찬 모습이 당차 보였다. 조판서가 그를 반가이 맞이했다. 오라 이보게 마침 잘 되었네. 이 사람은 공주에서 올라온 김아무개로 벼슬길이 막혀 낙향한 후에 10여 년 만에 다시 올라왔다네. 어디 한 자리 구해주게나. 젊은 사내는 조판서의 말에 김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들먹거리며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요. 10여일 후에 통지합지요. 이 말을 들은 김생은 과거 10년간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벼슬을 관작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자가 이리 쉬이 얘기한다는 것은 필시 자신을 업신여기는 처사라 여겨졌다. 본디 무인 기질이 있는지라 김생은 서슴지 않고 사내의 뺨을 후려쳤다. 대관절 니놈이 무엇이건데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썩 꺼지거라 이놈. 황망한 상황에 조판사는 아무 말 못하였고 조판사 앞이라 몸을 사리는 듯 사내는 씩씩대며 집을 나가며 외쳤다. 만일 저자를 보냈다가는 큰 시비가 날 터이니 우리 댁 근처에는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주인 조판사는 그 사내가 떠난 뒤 책망하듯이 김생을 걱정했다. 아유, 이 사람아, 어찌 그리 손찌검까지 하였나. 정말 큰일이네. 저 사람은 지금 조선 천지를 흔드는 부원군집 문인인데 야단났네 그려. 대감, 염려 마십시오. 주인의 권세를 믿고 저리 오만방자한 자는 말보다 매로 다스려야 따끔한 맛을 압니다요. 조판사는 혀를 차며 말했다. 어허, 그래도 자네는 어찌 지금도 여전한 겐가?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감께 폐가 되지 않도록 할 터이니 편히 하십시오. 이 말이 끝난 후 얼마 안 되어 난데없이 뺨 맞은 사내와 인마가 몰려와 김생을 끌고 갔다. 사내들은 김생을 모처에 섰을 때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마당에 꿇어 앉혔다. 대청에서 집주인이 김생을 크게 꾸짖었다. 이놈, 관상을 잘 보는 내 수하가 덕담을 하였건만 전후 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무고히 사람을 상해하였느냐. 이 말에 김생은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자 숙였던 고개를 꼿꼿이 들며 말했다. 네, 저의 불찰은 잘 알겠습니다. 하오나 제 사정을 아신다면 저의 처신 또한 이해하실 것이옵니다. 이 말에 집주인은 화를 누그러뜨리는 한편 김생의 사정 또한 궁금증이 일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김생은 지난 날을 허심탄회하게 막힘없이 풀어놓으니 듣는 사람들은 그 사연들이 안타까워 숨을 죽이며 들었다. 이렇게 깊은 회한이 담긴 김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청이 집주인이 버선발로 내려와
김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여보시오, 김공. 오늘에야 은인을 뵙는구려. 정녕 나를 몰라보겠소. 뜻밖의 상황엔 눈만 꿈뻑이며 당혹해하던 김생은 불현듯 십수년 전 목멱산 아래 비를 피했던 초가의 집주인이 떠올랐다. 이내 보원군은 김생의 손을 잡고 사랑채로 그를 이끌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날 둘이 만났던 그날 이후 집주인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으며 그때 낳은 딸이 간택을 받아 중전이 되었고 자신은 부원군이자 병조 판서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이라 했다. 뜻밖의 해유가 있은 후 다음날 김생에게 뺨을 맞은 문인이 찾아와 군관의 의복과 함께 등청하라는 교지를 전했다. 김생은 뜻밖의 소식에 멍한 듯 아무 말 못하였으나 곧바로 문인에게 사과했다. 어허, 제가 기인을 몰라 뵙고 손찌검까지 하였으니 정말로 미안하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허허, 별 말씀을 다 하시오. 내 일찍이 진지감이 있어 첫눈에 공해상이 큰일을 맡을 만하기에 부원군께 여쭌다는 것이 그만 오해를 불러일으켰소이다. 라고 말하며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었다. 이후로 김생은 우여곡절 끝에 늦은 나이에 시작한 벼슬살이에 전심전력하였고 문인과는 막역지우가 되어 부원군을 잘 보좌하였으며 말년에는 동제사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